이제 11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는 법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좀 재밌는 걸 또 제가 중간에 하나 찾아서 그거 잠깐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는요. 아니 코드 시각화라는 거를 하나 찾았다고 그랬죠. 코드 시각화는 이 파이썬 튜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툴은 코드의 한 줄 한 줄의 실행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이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중간중간에 변수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 인터프리터 타입의 파이썬은 한 줄 한 줄 실행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변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거죠. 물론 컴파일러 타입도 가능하긴 한데, 컴파일러 타입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 한 줄 한 줄 단위의 실행 단계를 좀 디버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단위에 실행될 때마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면서 중간중간에 변수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자기가 생각한 어떤 프로그램들의 로직들이 제대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예제 프로그램 중에서 약수를 찾아내는 함수 디바이저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두 개의 m과 n이라는 정수를 입력하고 그것을 두 번의 약수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그 약수들을 전부 어레이 타입 즉 리스트 형태의 변수로 리턴을 받아서 A라는 리스트 변수, B라는 리스트 변수에 출력을 해서 그것들을 모두 출력하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 때 얘가 예를 들면은 m에다가 12를 놓고 n을 30을 놓다 할 때 총 몇 번을 돌아갈까요? 이것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m이 30번일 경우에는 m이 디바이저를 호출하면서 m이 30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벌써 1에서 30번까지 반복을 하면서 이 두 줄이 또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60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나누기 연산을 하는 거와 그것을 리스트를 열어주는 그런 연산이 되겠죠. n에 대해서는 이 12가 들어올 때 그렇고 30이 들어올 때는 또 그거의 반복 횟수.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때 파이썬 튜터라는 프로그램을 접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한번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예제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걔를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 호출 입력창이 딱 뜨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한 그러한 이제 소스가 이렇게 짰다고 치면은 이거 딱 14줄짜리 이렇게 짰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물론 실행을 해보면 m에다가 12, n에다 30을 실행하게 되면 12의 약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1, 2, 3, 4, 6, 12 30의 약수는 1, 2, 3, 5, 6, 12, 15, 30 이렇게 6개 또는 8개를 찾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찾은 거죠. 이거를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얘를 이제 소스를 전부 복사를 한 다음에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14줄짜리 프로그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얘를 한 줄 한 줄 뭐라 그러죠? 요 사이트에서 실행해 보는 건데 비주얼라이제이션 익스큐션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신텍스라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DEF 같은 경우는 D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요거는 긁는 과정에서 빠져버렸으니까 예상치 않게 또 얘가 신텍스 어떤 구문 오류를 잡아주는 기능까지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프리터 로직까지 있는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번에는 fix the following error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 이미 한 거니까 이렇게 오류 보고서까지도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넥스트 버튼인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총 몇 번의 실행 횟수가 결정될지 결정은 아직 안 됐어요. 첫 번째는 함수가 이제 함수부터 실행하게 되어 있다는데 넥스트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은 네, 바로 여기 건너뛰게 되죠. 1번에서 6번은 건너뛰고, 우리가 이건 함수는 정의부니까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어렸을 때 7번부터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m에 대해서 값을 입력하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m에 대한 입력창이 딱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12 해놓고 submit을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은 네, 12에 대해서 얘가 벌써 실행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가 들어가서 12에 해당하는 값을 함수 호출을 해가지고 인자 n에다가 12를 보내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n을 호출하라 8번 줄을 호출하게 된다고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흐린색 화살표는 방금 실행한 거고, 빨간색 화살표는 앞으로 실행할 코드를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친절합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n을 또 실행하는 거니까 이 next라는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n을 갖다가 입력하는 걸 기다린다는 뜻이죠. 왜요? 이 8번의 명령 줄 자체가 벌써 기다리는 모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n의 값을 입력을 하여, 그렇죠, 그 값을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이 입력되도록 기다리는 거니까, 두 번째는 30을 이렇게 넣고 역시 submit 하면은 네, 두 번째로는 30이 들어가게 돼 가지고 12와 30이 이제 각각 변수가 들어갔고, 이제 9번 줄 divide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a에다가 그 결과를 리턴 받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자, divide라는 함수를 이제부터 호출이 들어가는 겁니다. m 짭체가 12 값이 이제 보내주면서, 그러면서 벌써 여기서는 m과 n의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117번이라는 반복 횟수, 총 실행 횟수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총 117번을 앞으로 눌러야만 이 프로그램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실행이.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의 실행수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14줄로 되어 있지만 얘가 실제 실행되는 줄수는 117번의 줄수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4번은 지금 제가 4번을 눌렀기 때문에 4번은 이미 실행되는 것이죠. 또 이 상태에서 눌러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함수 호출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divide라는 함수 호출이 들어가면서 네, m을 12로 했으니까 요 12가 인자로 전달되니까 여기서는 n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m의 값이 요 n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12 값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 프로그램을 알았다면 제가 프로그램을 앞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도 요걸 가지고 설명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태도 보여주고 그때그때마다 변수의 상태, 변수의 변화율도 보여주는 좋은 이그젬플이 설명 도구가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n은 여기서 divide라는 함수 내에서 변수 n은 로컬 변수로 n이 12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호출부에서는 m을 12로 넣었지만 여기서는 함수 정의부에서는 로컬 변수 n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n이 12로 딱 들어오는 걸 보여주잖아요. 넥스트 버튼을 또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라는 변수가 a라는 리스트 함수가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공란 상태로 실행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행된 건 아니죠. 빨간색은 실행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행하고 또 눌러버리면 네, empty list 하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이거 아주 놀랍네요. empty list. A가 생성이 됐는데 empty 상태로 리스트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거 봐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동안 힘들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바로 설명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요,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포문을 이제 앞으로는 포문을 실행하겠다는 거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네, 포문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i의 값이 1로 시작했다. 네, 딱 되지 않습니까? i는 1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실행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n에는 12가 들어갔고 i는 현재 1로 됐으니까 네, 요 if문은 12 나누기 1로 했을 때 결과를 뭔가를 해보겠다 하고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실행해봐라 이렇게 해보니까 네,
A 어떤 이것인지 참인지 것인지 이제 알겠지만 참인 상태예요. 참 상태에서 A append가 실행될 거라는 거예요. 참이니까. 빨간불이 벌써 5번 줄에 왔을 땐 참, 이건 참인 경우에만 실행하는 거니까, n 12 나누기 1의 퍼센트 연산, 나누기 연산의 그 결과가 0이겠구나. 딱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A append i를 실행할 것이고, 그 실행해 보아라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네, 리스트에 1이 생성됐지 않습니까? 크기가 하나 늘어난 거예요. append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return A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직 종료가 안 됐죠. 포문이. 요 레인지 내에 있으면 종료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3번으로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i가 2로 증가하면서 또 조건을 따질 것이고, 조건이 맞으면 또, 네, 뭡니까? 그렇죠. 조건이 맞으면 리스트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증가를 했나 보면 네, 증가를 했습니다. 2도 역시 약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i는 또 넥스트 누르면 i는 3으로 갈 것이고 3이 또 뭡니까? 12의 약수인가를 체크해 봐서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넥스트 치면 역시 append가 형성될 것이고 네, 3도 약수 함수로 들어왔어요. 4는요. 4도 역시 우리는 12는 4의 약수인 걸 아니까 역시 append가 처리될 것이고 4도 들어왔죠. 5는요. 5는 12의 약수가 아니라는 걸 아닌 거니까 5번이 실행 안 되고 바로 3번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그 다음에 다시 네 6은 네 12의 약수라는 걸 아니까 append가 실행되고 7은 약수가 아니니까 다시 그냥 올라갈 것이고 8은 약수가 아니니까 다시 올라갈 것이고 9는 약수가 아니니까 올라갈 것이고 10도 약수가 아니니까 올라갈 것이고 11도 약수가 아니니까 올라갈 것이고 12는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append 처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 6, 12가 포문을 작성했고 우리는 벌써 37번 실행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끝났으니까 return A 해가지고 함수가 실행된 것이고 네, 리턴 변수가 실행돼서 다시 빠져나오면은 두 번째로는 b에 대해서도 또 디바이즈 함수를 호출하네요. 그러면 얘는 b는 30에 대해서 방금 걸 반복하는 거니까 다시 함수가 호출될 것이고 30이 넘어와서 역시 공란의 디바이저 함수가 하나 또 생성될 것이고 empty rest가 네, 이것은 다시 30에 대해서 몇 번을 반복한다고요? 30번을 반복하겠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해서 네, 30에 대한 약수를 찾고 있죠. 그렇게 해서 네, 계속 중간 단계를 넘어가면서 벌써 99번, 101번, 15 네,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은 30을 찾았습니다. 그럼 30번까지 실행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걸 쓰지 않을 때는 제가 빛의 속도를 훅 계산해 가지고 얘가 그냥 결과물을 딱 냈는데 요 단계로 보여줌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디테일하게 감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물론 한 번에 레스트를 눌러 가지고 얘가 한꺼번에 처리되는 것도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눌러보는 거를 나중에 한번 레스트를 한꺼번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리턴 A 될 것이고 네, A와 B라는 리스트 변수가 형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프린트 A를 통해 가지고 12의 약수는 하고 A 값을 출력하고 B의 약수는 해가지고 B의 리스트 값을 출력하는 걸로 끝나면 프로그램이 완성됐죠. 이게 벌써 네, 완전히 흰색으로 겹치지 않았습니까? 비활성화된 프로그램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first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넥스트 버튼을 누르지 않고 레스트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이게 처리되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짰던 프로그램들을 이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코드 시각화라는 예제를 통해서 제가 쭉 여기 리스트에 설명을 해 드렸고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 문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서화하기 이걸 아까 좀 전에 이건 보여드렸던 거고, 자 프로그램 문서화라는 것은요 개발 단계가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딱 저한테 발표를 하고 프로그램을 다 완성한 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행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문서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나중에 다 하려면은 그동안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경우에 5주 또는 길게는 5개월, 뭐 5년에 걸쳐서 개발될 수도 있죠. 대형 프로그램은.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보고서를 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개발 보고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 원청자 이것을 요구한 사용자에게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매뉴얼로 작성하는 경우는 사용자 매뉴얼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하는 또는 보수 유지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리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수 유지를 할 것인가까지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고 어떤 식으로 보수 유지할 것인가를 다 설명해주는 레퍼런스 매뉴얼, 네, 일종의 이렇게 좀 더 고급 레벨의 매뉴얼도 작성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나중에 프로그램이 완료된 이후에도 또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하면은 또 코드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아까 보수 유지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개발자라고 하면은 우리 개발자가 아닌 다른 개발자, 또 다른 프로그래머가 내 프로그램 소스를 가지고 인계를 받아서 작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개발자가 내 소스를 가져가서 그것을 보수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개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업했는지 코딩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문서가 필요한 것이죠. 이 프로그램 소스만 가지고 소스 딱 던져주고 이거 이해하십시오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서화는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 문서화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개발을 완료하고도 그 프로그램이 그 수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보수 유지가 안 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쓸모가 없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발자인 경우에는 이 문서화에 소홀히 하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좀 이렇게 좀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작업하기란 쉽지가 않죠. 따라서 우리는 개발 과정에서 다소 시간을 좀 투입을 해서 개발 과정 단계에서부터 문서화 작업을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걸 조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구체화하기 전에 좀 추상화적인 레벨에서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컨셉, 개념을 잡는 단계에서 설계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안 내용을 구체적인 설계안을 통해서 만들기 전에 개념적인 설계안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이런 것은 제어공학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제어공학에서 나온 이 블록 다이어그램 기법을 소프트웨어를 기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일종의 플로우 차트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플로우 차트는 어떻게 보면 시간대별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는가를 표현할 때는 플로우 차트가 좋습니다. 우리가 플로우 차트,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이 일종의 플로우 차트인데요.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면서 돌을 만나면 좌우로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그것이 모여가지고 또 두 갈래 길로 이 왼쪽 강으로 흐를 것이냐 오른쪽 강으로 흐를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종착지가 달라진다든가 하는 것을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하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은 조금은 그 플로우 차트랑은 틀린 것 같아요. 블록 다이어그램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전체적인 외관을 보여주는 구조죠. 그래서 시냇물이 흘러가는 하나의 이벤트 관점에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는 방금 조금 전에 보여준 데이터 시각화,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파이썬 튜터라는 것이 일종의 플로우 차트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또 플로우 차트보다는 완전히 그냥 그 랭귀지 레벨에서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단계를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따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플로우 차트를 안 쓰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또 그것도 왜 안 쓰는지도 알려면은 그게 원래 뭐였는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시스템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구성 요소 간에 어떠한 관계로 통합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기능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 블록 내부에 어떤 원리나 공식이나 함수, 구현, 코드 이런 거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블록도만 보여주고 블록과 블록 간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 정보가 연결되는지 그 정보를 또 받아서 또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지 하는 정보의 흐름만 보여줍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플로우 차트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플로우 차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물이 흘러가는 단계라고 본다면 블록 다이어그램은 전체적인 강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네, 이것은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임진강과 합해서 서해로 흘러간다. 뭐 그러한 구조, 그런 것이 일종의 블록더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기능은 표시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일종의 조감도라고 볼 수 있죠.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가 축적되고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데이터가 가공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보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출력되는지를 기술합니다. 너무나 추상적인 표현이죠. 글쎄요,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뭐 이그젠플 프로젝트를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현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블록도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거를 딱 좀 이그젠플로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또 이 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엉뚱한 예제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뭐 요거를 좀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조금 매칭이 좀 안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좀 전에 다뤘던 약수 출력 프로그램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걸 블록도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냥 한 줄로 끝나버리죠. 입력이 뭐죠? 어떤 정수 10이나 30, 출력은 약수 리스트. 그럼 블록 하나가 뭔가의 알고리즘을 돌아서 결과물은 약수 리스트. 그냥 그렇게 한 줄로 끝나버리는 블록 하나에 입력 하나, 출력 하나.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블록도 그린다 그러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하겠다는 뭐 예를 들면 성적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성적 관리 프로그램에서 내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거를 입력을 하고 그것들이 또 뭡니까? 새로운 강의 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여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연동돼서 최종적으로는 수강 시간표 이것이 나오겠다 하는 건데 그것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블록으로만 시퀀셜하게 나오나요? 중간중간에 네, 여러 가지 또 다른 시스템하고 블록이 또 형성돼 가지고 그 정보가 양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서 나온 출력의 정보가 여기서 나온 또 새로운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처리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보고서로 나온다든가 또는 음성 출력이 된다든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든가 다양한 시스템들이 구성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블록더를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의 도면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화살표가 있음으로써 정보의 흐름이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공간적인 시스템 구성과 또는 시간적인 시스템 구성도 동시에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뭐죠? 네, 요 네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는 것이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블랙박스. 우리 블랙박스 그러면 뭐 사건을 처리할 때 그것을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기록 장치를 블랙박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어공학이나 시스템공학에서는 블랙박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 내부에 있는 트랜스퍼 펑션 전달 함수의 형태의 내부를 우리는 unknown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것을 블랙박스화 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블랙박스로 처리해서 구현 방법은 아직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 뭐 이런 내부적으로는 플로우 차트라든가 또는 어떤 로직 트리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요 내부를 또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소스 코드를 수도 코드의 형태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 우선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시스템 구성도를 블록도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거에 대한 예제를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스마트 드로우라는 약간 영어로 된 시스템이지만 뭐 한글로 된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표시해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구성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좋은 예제들이 좀 있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그려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고 이것도 역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뭐 다른 제가 제어공학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이것이 또 유용하다. 제가 서두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플로우 차트고요. 이건 일종의 플로우 차트에 가깝죠. 이것은 블록도, 스코어보드, 다양한 예제들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블록도를 한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이 블록 다이어그램의 관점에서 한번 기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뭐 모든 걸 다 설명 안 하고 슬쩍 넘어간다 이런 인상을 좀 갖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인데요. 뭐 요거는 좀 나중에 좀 더 다루기로 하지만 또 미리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모듈과 클래스, 함수, 전역 변수 등을 설명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문서와 개발자를 문서를 자동 생성해주는 스핑크스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핑크스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소스 코드를 문서화하는 방법으로 스핑크들을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저기 들어가 봤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가면은 정말 전문화 된다 그러면 이게 패키지를 만들고 남들에게 배포하고 이럴 때는 요 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클래스의 상속 다이어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클래스를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단계에서 클래스의 상속 다이어그램을 표시한다든가 또는 간트 차트라든가 많은 뭐 그것이 있습니다. 또는 시퀀셜 이벤트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단계들은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모두 다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 정도만 있다고 넘어가고 오늘은 이 블록도만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시간에 프로젝트별로 이걸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보고서 요것도 제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는데 보고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여기서 또 제가 설명한 방법도 있지만 이 문서가 설명한 또 좋은 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설계란 무엇인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는가, 요구사항은 어떻게 분석하는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 또 어떤 제한 요소, 뭐 비용이라든가 시간, 스케일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요소도 다룬다. 그 설계안을 어떤 식으로 도출하느냐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목적나무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는 제가 방금 좀 전에 설명한 블록도를 이용해서 시스템 구성도를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이제 개발된 것을 평가할 것인가 뭐 여기서 일로 건너뛰는 감이 있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는 파이썬이면 파이썬 또는 알고리즘이면 알고리즘 그리고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이런 거 여러분 테트리스를 짠다 그러면 테트리스 어떻게 만들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게임 중에서 폭탄 게임
지뢰찾기 게임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은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이나 블랙박스는 알아서 그 다음 단계에서 진행한다고 보고, 그거에 따르는 구현 방법이라든가 구현 도구 이런 것들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과학적 수학적 이론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나는 그냥 갖다 쓰겠다, 블랙박스를 처리해서 그냥 갖다 쓰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5주 동안에 어떤 새로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블랙박스를 크리에이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테트리스나 또는 지뢰찾기의 모듈을 나는 그냥 갖다 쓰겠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을 모아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보았나, 그 구성 요소에 파이썬이 들어가고 시스템 구성이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물을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할 것이냐, 프레젠테이션 할 것이냐, 그런 시각 효과, 중간중간에 그래픽이나 또는 음향,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본다고 했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프로젝트 보고서 쓰는 법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첫 번째 요약을 하자면, 네, 프로젝트 코드 시각화라는 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설계안을 한번 구현해 보는 방법을 한번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네.